다음 번에 살펴볼 경기는 이제 애틀랜타 펠컨스 LA 램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31대 27 LA 램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사실 이제 경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LA 램스가 28대 3 그 스코어로 앞서가면서 손쉬운 이제 좀 승리를 가져가는가 했었는데 막판에 이제 애틀랜타가 정말 매섭게 추격을 하면서 또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램스가 좀 스스로 무너졌던 흐름이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쿼터 중반부터 스태포드의 인터셉션, 그다음에 이제 펀트 블락 리커버리 터치다운을 허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펌블로 공격권을 내주는 등, 그러니까 세 번의 이제 턴오버가 나오면서 네. 28대 3이던 경기가 이제 31대 25까지 급변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램스가 지난주에 이어서 연패를 당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위기감까지 있었는데, 그래도 좀 역전 위기에서 이 제일런 램지의 인터셉션이 나오고 뭐 상대 헤일메리 시도도 이제 잘 저지를 하면서 램스가 가까스로 승리를 지켜내는 데는 성공을 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그 스코어에서 이제 패배를 했던 팀이 그 스코어를 이제 역전승으로 가져가는 게 했었는데 결국 이제 승리까지 좀 어려웠었고, 개막전에 사실 이제 제일런 램지 선수가 정말 최악의 경기력 보여주면서 좀 놀림감이 됐었는데, 이날 경기에서는 또 어느 정도 좀 자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지난주에 어떤 그 최악의 모습에서 반등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도 좀 명예 회복을 했다 이렇게 좀 한 주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램스가 이번 펠컨스전에서 승리뿐만 아니라 좀 압도적인 내용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좀 뭐 말씀을 드렸었는데, 후반전에 그런 어수선한 모습을 이제 보면 아직 어떤 내용적인 면에서는 좀 가다듬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션 맥베이 감독의 어떤 좀 리뷰, 그다음에 어떤 개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이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뭐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션 맥베이 감독이 좀 대책을 빠르게 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워낙에 그런 쪽에서는 또 스마트한 감독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 램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좀 그 경기 내용이 매끄럽지 못한 점은 어쨌든 현재까지는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펠컨스는 결국 이제 승부처에서 마리오타의 어떤 클러치 능력 이런 부분들이 다소 좀 아쉬웠고, 카일 피츠가 지금 두 경기 연속 뭐 지워졌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랬다는 것이 좀 아쉬운 대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이날 경기를 이제 뭐 40분 하이라이트로 봤지만 카일 피츠에 대해서 인상에 남는 게 뭐 좋은 뭐 캐치를 해내고 이런 게 아니라 모션을 하러 이렇게 움직이다가 센터가 좀 공교롭게도 그 타이밍에 스냅을 하면서 그 스냅이 된 공이 쿼터백에 가기 직전에 카일 피츠의 다리를 맞고 튕겨나가는, 이제 그 다리를 맞았던 선수로서 좀 기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난 시즌에 어떤 좀 괴물 같은 모습에 비해서는 좀 지금 초반 행보가 굉장히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펠컨스가 카일 피츠를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여느 타이트엔드와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이트엔드라는 포지션으로 이 카일 피츠를 분류를 하고는 있으나 이 선수 자체가 이제 워낙 좀 뭐 웬만한 리시버 이상의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슬롯에도 썼다가 뭐 엑스 리시버로도 썼다가 뭐 사실상 거의 리시버처럼 활용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뭐 지난 시즌에도 이제 그게 잘 통하면서 뭐 좋은 기록을 냈지만 이렇게 좀 시즌 초반 몇 경기가 잘 안 풀린다면 카일 피츠가 좀 자신 있는 몇 가지 포지션으로만 좀 제한을 해서 일단 좀 확실하게 이제 숫자를 만들어내는 좀 과정을 거쳐서 좀 카일 피츠를 활용해 보면 어떨까? 뭐 이런 제안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구영애 선수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참 그 개막전에 좀 그 마지막에 블락이 좀 기억에 남았던 걸까요? 구영애 선수가 이날 첫 번째 필드골 시도였던 44야드 킥을 실패를 하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44야드면 최근에 구영애 선수의 퍼포먼스는 웬만해서 실패하지 않는 거리인데, 이 경기에서는 좀 아쉬움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뭐 심리적인 영향이 좀 있었던 것이 아닌가. 뭐 키커가 워낙 좀 그런 부분에서 민감한 포지션이다 보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불행 중 다행히도 그 이후에 있었던 킥들은 이제 무난하게 성공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 시즌 초반이고 뭐 차저스 시절과 지금 구영애 선수의 입지는 많이 다르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좀 조급함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펠컨스와 램스의 경기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시애틀 시혹스와 샌프란시스코 49어스의 경기입니다. 27대7 샌프란시스코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이거는 이제 트레이 랜스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사실 랜스가 안 다치고 계속 나왔으면 저는 사실 경기 결과 장담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경기 초반에 이제 랜스가 직접적으로 이제 러싱을 시도하다가 뭐 상대 태클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제 발목 부상을 크게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날도 뭐 걸어서 나가질 못하고 이제 카트에 실려서 경기장을 빠져나갔고 이후에 이제 검사 결과를 토대로 보니까 이제 결국 시즌 아웃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네. 그래서 좀 나이너스에게는 굉장히 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고 좀 전체적인 시즌 플랜이 좀 꼬이는 시즌 초반에 꼬이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기는 했으나 네. 뭐 결과적으로 이제 가로폴로를 떠나보내지 않은 것이 뭐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도 다행인 뉴스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제 올 시즌 끝나면 가로폴로를 보내야 되는 입장인 나이너스라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이거는 오히려 가로폴로에게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뭐 현역 연장을 위한 완벽한 쇼케이스 시즌이 될 거거든요. 근데 트레이 랜스가 1주차에 조졌고 시즌 초반에 시즌아웃 부상을 당했으니 본인의 출장 기회는 계속해서 제공이 될 것이고 이 부분에서 랜스가 있을 때 나이너스와 본인이 나왔을 때 나이너스의 공격력에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난다? 그러면 가로폴로를 보는 다른 팀들의 시선이 많이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가로폴로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프 시즌에 이제 수술도 가로폴로가 받았었고 또 트레이닝 캠프도 이제 제대로 소화를 하지 못한 데다가 또 이제 시즌 직전에 좀 뭐 안 좋은 루머에도 시달렸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가로폴로가 얼마나 좀 기존에 보여주던 안정감을 보여줄 수 있을까 조금 이제 우려 섞인 시선으로 봤는데 적어도 이 경기에서만큼은 이제 계속해서 경기를 좀 소화하던 선수의 느낌으로 굉장히 좀 빠르게 스며들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네. 뭐 레드도에서 스냅을 놓치는 장면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뭐 전체적으로 이날 경기를 승리로 이끌기에는 충분한 활약이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당초 이제 그 시즌 전에 그 계약 재조정을 좀 하면서 팀에 잔류를 했었던 이 지미 가로폴로 선수였는데 남은 시즌을 또 부상 없이 준수하게 마친다면 또 상당한 어떤 그 보너스가 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은 좀 보전을 받을 수 있을 그런 전망이고 이 부분이 또 가로폴로 선수의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이제 본인의 가치를 뭐 증명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자존심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네가 나를 버리고 랜스를 선택했어? 그래? 내가 보여줄게. 하는 그런 측면의 어떤 그 동기부여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나이너스가 지금 시즌 전에 봤던 어떤 랜스를 중심으로 뭐 달라진 오펜스로 좀 뭐 사고를 치지 않을까 많은 팬분들이 기대를 했는데 어쨌든 뭐 궤도 수정이 좀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일단 이제 일은 벌어졌고 지금부터라도 이 카일 셰넌이 얼마나 빠르게 팀을 수습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시즌이 아닌가 싶고 수비 쪽에서는 이제 뭐 닉보사 뭐 늘 기대대로 잘 해줬고 뭐 이 선수에 대해서 뭐 더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대신에 세이프티 탈라노 후팡가라는 선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제 후판가 선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선수가 지난 시즌 지난 드래프트 이제 5라운드에 뽑혔었거든요. 그랬던 선수가 현재 지금 세컨더리 중심이 돼가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부터 2주차까지 2경기밖에 하진 않았습니다만 벌써 인터셉션 하나에 3개 태클 플러스 그 패스 굴절이 5개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개인적인 퍼포먼스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이런 그 스탯 숫자 뭐 이런 부분을 떠나서도 팀이 정말 필요로 하는 순간에 어느샌가 그 위치에 와 있는 선수 바로 이 후판가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후판가가 기억에 남는 게 저는 이제 두 가지 요소가 더 있다고 보는데 일단 이름이 굉장히 독특하고 그렇죠. 또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독특해서 기억에 좀 많이 남아요. 그래서 뭐 약간 이렇게 좀 곱슬머리, 좀 풍성한 머리를 네.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독특한 헤어스타일, 그다음에 이제 세이프티, 그다음에 이제 좀 공격적인 플레이 스타일까지 그 명예 전당에 올라갔던 그 스틸러스의 트로이 폴라말로를 좀 연상시키는 좀 그런 면들이 많거든요. 지금 이제 헤드앤숄더 그 광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후반가가 아직 뭐 젊은 선수니까 또 이제 무궁한 가능성을 가지고 이 폴라말루와 얼마나 더뭐 비견되는 커리어를 보낼 수 있을지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제 덴버를 만나서 러셀 윌슨을 만나서 모든 힘을 좀 다 쏟았나? 그게 왜 북산 엔딩 마냥 사낭을 만나서 모든 힘을 다 쏟고 이제 그 다음 경기에서 귀신같이 패배를 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날 경기에서 패배를 당했습니다. 사실 뭐 지노 스미스는 뭐 패스 성공률 자체는 나쁘진 않았으나 뭐 전체적으로 이제 상대 디펜시브 라인의 압박에 좀 힘겨워하는 모습이었고 20야드 이상 전진했던 패스 플레이가 경기 내내 한 번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럴 정도로 이제 패스는 여러 차례 성공했으나 뭔가 크게 득점을 만들어낼 만한 기회를 만들기는 좀 어려웠다. 그리고 이제 시애틀 오펜스는 사실 러싱 공격의 어떤 주도 하에 좀 원활하게 굴러가야 되는데 팀 전체로 지금 36야드밖에 되지를 않았다 보니까 지노 스미스 혼자에게 좀 뭐 부담을 지우기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뭐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 운영 자체가 좀 허술했고 뭐 우왕좌왕, 엉망진창, 우당탕탕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뭐 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경기를 잘 운영하기가 쉽지 않았던 시애틀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날 이제 페널티도 10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6야드를 내줬는데 뭐 이런 식으로 페널티를 많이 허용하고 야드를 많이 주면 아무리 좋은 경기를 하더라도 이길 수가 없는데 경기 내용마저 어수선했으니 뭐 패배를 당하는 게 너무 당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사실 DK 맥칼프의 좀 슈퍼 캐치가 있었는데 그게 또 동료의 페널티로 무산이 되기도 했고 뭐 나름 좀 안 풀리다 보니까 이제 트릭 플레이를 통해서 좀 활로를 찾아보려고 했으나 그마저도 이제 DJ 댈러스가 인터셉션을 던지면서 또 뭐 기회를 내줬고 뭐 펀트 리턴 상황에서는 이제 다른 동료 선수가 이 타일러 로켓을 뭐 건드리면서 이게 또 펌블이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모습들이 좀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스페셜 팀에서 이제 필드골 블락으로 터치다운을 만들어낸 거 그 7점이 이제 시애틀에 이날 뭐 냈던 점수의 전부였습니다. 네. 뭐 결정적으로는 조금 더 나은 경기력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디서플린은 조금 더 전반적으로 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좀 이 시애틀과 샌프란시스코의 경기 정리를 해보겠고요. 다음은 이제 신시내티 뱅갈스와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경기로 이어가겠습니다. 20대 17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사실상 이제 덱 프레스캇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승리를 따낸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수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사실 지난주에 이 백업 쿼터백 쿠퍼러시가 나왔을 때는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못 보여줬는데 또 일주일간의 어떤 준비 기간을 가지고 좀 정비를 해서 나오니까 꽤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더라. 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펜시브 라인의 보호가 좋기는 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굉장히 침착하고 여유 있게 어떤 러싱과 패싱의 밸런스를 잘 갖춰가면서 공격을 좀 뭐 전진해 나가는 모습이 안정적이었어요. 그래서 235야드에 인터셉션 없이 하나의 터치다운. 그리고 이제 후반전에 좀 내용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벵갈스에게 동점을 허용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이제 위닝 필드골 드라이브를 이끌면서 나름 클러치 상황에서도 뭐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줬습니다. 네, 사실 이제 쿠퍼러시 선수가 대체 선발로 나는 게 이번 시즌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지난 시즌에도 대체 선발로 나와가지고 325야드에 2개의 터치다운, 인터셉션 하나 기록하면서 좋은 기록 냈고 그러면서 이제 미네소타 원정에서 또 승리를 거둔 바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선발 경기에서 2승 무패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리 존스 구단주가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 그 CBS 넘버원 해설자로 일하고 있는 토니 로모가 원래는 이제 이 선발로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부상 때문에 덱 프레스캇이 이제 그 자리를 꿰차게 됐고 그 시즌에 덱 프레스캇과 그 이즈켈 엘리엇이 루키로서 정말 맹활약을 펼치면서 팀을 포스트 시즌까지 끌고 갔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주전 쿼터백이 덱 프레스캇으로 바뀌었고 어떻게 보면 토니 로모는 등 떠밀려서 은퇴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덱 프레스캇이 그런 입장에 놓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제리 존스 구단주가 시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까지가 진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정말 쿠퍼러시에게 뭐 대단한 것을 본 것인지 아니면 이제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좀 프레스캇에게 긴장감을 심어주려는 발언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제리 존스가 나름 좀 파장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했고 일단 이제 마이크 메카시 감독은 프레스캇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뭐 당연히 우리 주전 쿼터백은 뭐 프레스캇이다 이렇게 좀 못을 박으면서 뭐 나름 프레스캇을 좀 실드를 치는 또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 NFL 비즈니스에서 안전한 자리는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건 이제 보시는 분들 너무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프레스캇이 빠르게 돌아와서 돌아온 이후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저는 실제로 제리 존스 영감님이 했던 얘기가 사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제 이후 검진 결과에서 프레스캇이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는 있어요. 그래서 뭐 돌아오면 일단 기회는 받을 것 같으나 뭐 이전처럼 뭔가 경쟁 청정 지역에서 자신의 플레이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제 어떤 언론이나 구단의 어떤 보는 눈이 좀 프레스캇에게는 나름 좀 압박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연봉 4천만 달러를 받는 쿼터백의 퍼포먼스는 확실히 아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이날 이제 스킬 플레이어 중에서는 리시버 노아 브라운 선수가 리딩 리시버 역할을 해줬는데 이날 5번의 캐치로 91야드 터치다운 하나를 만들어내면서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이 선수도 이제 그 일종의 무명용사 중에 하나인데 이 선수가 2017년에 7라운드 드래프트 픽을 받으면서 NFL로 이제 들어온 선수입니다. 통산 리시빙 야드가 500야드밖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무명 기간을 가졌던 선수였는데 올 시즌 2경기 만에 159야드를 기록을 하면서 새롭게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사실 CD램이 아직 뭐 넘버원으로서의 좀 자리를 못 잡고 있고 뭐 세드릭 윌슨 떠났고 마이클 갤럽은 아직 뭐 부상 때문에 시즌 데뷔를 하지를 못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노아 브라운의 존재가 그래도 카우보스에게는 굉장히 좀 단비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수비 쪽에서는 역시 마이카 파슨스가 뭐 최고의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뭐 색 2개, 쿼터백 히트를 무려 5번이나 성공을 했는데 지난 시즌에 사실 루키 수비 선수상을 받았잖아요. 근데 2년차 시즌에 곧바로 그냥 올해 수비 선수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제목이다. 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활약들이 좀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벵글스로 좀 얘기를 넘어가 보면 벵글스는 충격의 2연패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시즌 슈퍼볼 사실은 이제 준우승 팀이잖아요. 그 팀이 트루비스키의 스틸러스 그리고 쿠퍼러시가 이끄는 댈러스 카우보이스에게 패배를 했다. 이거는 벵갈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충격적인 시즌 출발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뭐 쿼터백과 스킬 플레이어진의 조합은 뭐 거의 최상의 조합이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고 뭐 그나마 부족했던 오펜시브 라인까지 좀 나름 확실하게 보강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뭔가 좀 토니 바키가 앞선 2경기는 지금 안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경기를 보면 뭐 오펜시브 라인이 생각보다 지금 호흡이 안 맞으면서 일찍 무너지는 것도 있지만 버로우도 좀 빠르게 공을 릴리즈를 하질 못하고 나름 좀 주저하다가 이렇게 태클을 당하는 이런 모습들이 종종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2경기 만에 벌써 13개의 색을 정립한 버로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터뷰 내용을 좀 보면 필름 스터디로 봤던 것과 좀 다른 모습들 때문에 좀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던데 그 얘기는 사실 이제 필드 위에서 그 즉각적인 어저스먼트가 안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즉각적인 조정이 좀 필요한 순간에 그 대처가 좀 늦다라는 얘기인데 그런 이제 어떤 순간적인 판단력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좀 개선의 여지가 있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만드네요. 그리고 이제 수비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즌 이제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이제 클러치한 턴오버들을 많이 유발을 하면서 뭐 팀을 슈퍼볼까지 같이 이끌어갔던 이제 디펜스였는데 뭐 시즌 초반에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AFC 챔피언이 시즌을 2연패로 출발한 게 지금 1999년에 덴버 이후 지금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덴버는 이제 존 엘웨이라는 이제 불세출의 쿼터백이 우승 후에 은퇴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력이 유지가 안 된 거죠. 예, 그래서 좀 시즌을 어렵게 출발했던 역사가 있었던 데 비해서 사실 대부분의 전력이 유지가 됐고 어떻게 보면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던 벵갈스의 이런 이제 부진은 뭐 그래서 더 좀 충격적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다음 주에 이제 제츠를 만나게 되는데 제츠가 시즌 초반에 움직임이 좀 심상치가 않거든요. 조 플라코가 정말 뭐 발로 환동한 것처럼 지금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츠 원정도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특히나 이제 최근 전적 자체가 제치 상대로 좋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감안을 하게 되면 더욱더 좀 험난한 원정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 11번의 제치 원정에서 10번을 졌다고 하는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뭐 콜츠와 잭슨빌 이야기할 때도 이런 어떤 징크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벵갈스도 지금 뭐 우리는 지난 시즌 준우승 팀이고 제츠는 만년 하위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갔다가는 또 좀 큰 콜을 당할 수도 있는 경기가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신시내티 벵갈스와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경기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이제 휴스턴 텍산스와 덴버 브론코스의 경기입니다. 16대9로 이제 덴버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사실 이제 그 NFL의 공식 유튜브에 이제 하이라이트가 한 10분에서 15분 뭐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 영상의 길이가 11분 40초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라이트 치고는 굉장히 좀 짧은 편인데 이 영상의 베스트 댓글이 야, 이 경기로 11분의 하이라이트를 만들었다고? 그 대박이다. 약간 이런 댓글이 있었거든요. 뭐 결국 조롱을 했다고 봐야겠죠. 네. 네, 그 정도로 좀 볼거리가 많지 않았던 경기였고 두 팀 모두 이렇게 썩 뭐 퍼포먼스가 인상적이지 않았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두 팀 쿼터백 이제 데이비스 밀스와 러셀 윌슨 이야기부터 해보면 밀스의 패스 성공률이 50% 그리고 윌슨은 50%가 채 되지를 않았어요. 네. 이제 그 정도로 뭐 패싱 게임 자체가 원활하지 않았고 뭐 양 팀의 레드존 오펜스가 도합 3번에 터치다운 한 번도 없었고 뭐 서드다운 컨버전도 두 팀 합쳐서 25번 중에 5번밖에 컨버전이 되지 않았을 정도로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원활한 전진이 되지 않았던 그런 경기였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이날 뭐 사실 이제 전반적인 선수단의 뎁스나 퀄리티가 덴버가 뛰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승리를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텍산스를 상대로 이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줬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실망스럽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경기 중에 이제 그 러셀 윌슨 선수가 좀 극단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홈팬들이 야유가 나오고 막 그런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윌슨 입장에서는 좀 서러운 경기였을 것 같아요. 뭐 지난주에는 이제 친정팀에 갔다가 또 야유를 받았고 뭐 나름 이제 팀을 옮겨와서 첫 홈 경기를 치렀는데 물론 본인의 퍼포먼스가 좋지 않았지만 또 첫 경기부터 야유를 받았기 때문에 러셀 윌슨이 좀 승리를 했다는 것과는 또 별개로 좀 씁쓸한 하루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렛 러스 쿡이 아니라 렛 쿡 러스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윌슨이 좀 그 전성기의 모습을 빠르게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이제 좀 바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윌슨뿐만 아니라 덴버 팀 전체적으로 지금 좀 뭐 빌딩 어떤 시즌을 치를 준비 이런 게 좀 안 됐다는 느낌이 드는데 뭐 딜레이 오브 게임, 투맨 맨 온 더 필드 이런 좀 규율이 안 잡혀서 생기는 페널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날 경기는 그런 장면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펀트 리터너가 필드 위에 나오질 않아서 스냅이 되기 직전에 급하게 타임아웃을 부르는 뭐 좀 이런 좀 우스꽝스러운 장면도 있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 나다니엘 해켓 신임 감독의 어떤 팀 장악력, 리더십 이런 부분들에서 좀 의심을 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들이 좀 2주 연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 이제 덴버 같은 경우는 제리 주디 빠져 있죠, 패트릭 설테인도 빠져 있죠. 그러니까 뭐 단기간 내에 반등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뭐 텍산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콜츠를 상대로 좀 선전을 하면서 또 무승부를 거두긴 했었습니다만 이날 이제 또 좀 원활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전반적으로 이제 데이비스 밀스가 못했다라기보다는 밀스가 좀 외로워 보였다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눈에 띄는 펌블, 뭐 인터셉션 이런 것들이 속출해서 이제 점수를 못 냈다기보다는 리시버들이 좀 세퍼레이션을 만드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워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데이비스 밀스도 아직 젊은 선수고 혼자서 모든 것을 끌고 뭐 덴버를 넘어서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네. 어쨌든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너무 짧게 끝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할 얘기 별로 없습니다. 이 얘기해서 뭐예요, 이 경기를? 뭐 나름 한번 짜냈던 거였다. 이 정도도 뭐 그렇게 좀 해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초반에 이 경기를 11분의 하이라이트로 만드는 것도 대박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만큼 뭐 저희도 드릴 말씀이 사실 별로 없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애리조나와 라스베이거스의 경기입니다. 연장 승부까지 간 끝에 애리조나 카디널스가 29대 23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사실상 이제 3쿼터까지만 해도 와 조졌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경기였는데 카일러 머리가 멱살 캐리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연장 승부까지 끌고 갔고 결국은 정말 꾸역꾸역 역전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테니스로 치면 수없이 여러 번 매치 포인트에 몰렸던 선수가 그때마다 뭔가 초인적인 힘 어떻게든 한 포인트씩 따내면서 이제 위기를 벗어나고 생명 연장을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겼네 이렇게 되는 타이브레이커까지 가서 결국은 이기는 뭐 그런 그림이죠.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경기 종료 9분여가 남은 시점에서도 이제 16점을 뒤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터치다운 2번 그리고 투포인트 컨버전을 모두 해내는 것만이 이제 카디널스가 뭐 경기를 연장하는 그런 방법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날 4쿼터 그 16점 차 이후부터 이제 카일러 머리의 플레이를 보면 이 선수가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돈을 받을 만한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지는 네. 좀 알 수 있었던 대목이었습니다. 뭐 MLB와 NFL에서 모두 1라운드에서 지명이 됐던 최초의 선수니까 뭐 그 정도의 잠재력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수많은 그 스포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많은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재능 자체는 좀 틀림이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어쨌든 이날 경기에서 좀 기적이 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던 포인트는 카일러 머리가 더블 커버리지가 붙어 있었던 이 마키스 브라운에게 던진 패스가 연결이 되면서부터였거든요. 사실 이제 그 당시에 거의 마키스 브라운 선수가 수비와 딱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잡는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브라운 입장에서는 도저히 좀 빈틈이 안 보였을 텐데 거의 몸이 가려져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팔 한쪽만 이렇게 빼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공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카디널스가 뭔가 좀 뭐 길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후에도 정말 명장면들이 많았는데 추격의 터치다운을 만들어낸 이후에 이제 투포인트 컨버전을 시도를 했는데 그럼 이제 2야드 지점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카일러 머리가 뭔가 길이 안 보이니까 20야드 지점까지 도망을 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계속 쫓겨왔죠. 계속해서 이제 패스기를 보다가 결국 스크램블링으로 이제 엔드존에 넘어가는 뭐 정말 믿을 수 없는 플레이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한번 초시계를 재고 재봤거든요. 그 스냅부터 카일러 머리가 엔드존에 넘어갈 때까지 몇 초가 걸렸나? 23초 정도가 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23초 동안 어쨌든 상대 수비의 태클을 당하지 않고 요리조리 피해 다녔다. 그것만으로도 참 뭐 대단했던 플레이였고 네. 전진 야드는 2야드인데 이날 이 플레이에서 뛰어다닌 야드는 거의 한 40야드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최소 40야드였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4쿼터 막판에도 뭐 상대 페널티 도움을 좀 받기는 했으나 3번이나 이제 포스다운 상황에 몰렸던. 그러니까 테니스로 치면 이제 매치 포인트에 계속해서 몰렸지만 기어코 터치다운과 투포인트 컨버전을 성공시키면서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갔던 카일러 머리의 활약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연장에서는 사실 이제 수비의 힘을 좀 봤었던 이 카디널스였는데 헌터 램프로가 가지고 있던 공을 이제 아이자 시몬스 선수가 쳐내면서 이제 펌블을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런 머피가 리커버리를 하는데 59야드짜리 끝내기 펌블 리턴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이거 자체는 정말 이제 멋있는 플레이긴 했는데 좀 아찔한 순간도 있었어요. 사실 이제 머피가 잡아낸 공을 들고 이제 상대 엔드존을 통과를 하면서 이제 승부를 끝냈는데 네. 그때 이미 이제 레이더스 수비와는 좀 많은 간격이 있었기 때문에 뭐 좀 여유 있게 이제 세레머니를 하면서 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비디오 리뷰에서도 나중에 이제 슬로우 화면으로 나왔지만 하마터면 그 엔드존에 넘어가기 전에 공을 던져버리는 케이스가 나올 뻔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랬으면 정말 좀 뭐 역사에 남을 희대에 남을 뻘짓을 하고 할 뻔했던 이제 바이런 머피였습니다. 그래서 뭐 기쁨은 굉장히 이해를 하지만 뭐 일단 안전하게 경기를 끝내고 그 이후에 어떤 뭐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것이 뭐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좀 조언을 해주고 싶었어요. 실제로 제가 유튜브에서 이제 그런 영상을 보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터치다운이 됐었을 장면인데 취소가 됐을 장면들, 뭐 이런 장면들에서 엔드존 안 들어갔는데 이제 셀레브레이션 하면서 이제 터치다운이 취소되고 이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뭐 그렇게 되지 않아서 너무 다행입니다만 어쨌든 선수라면 마지막까지 좀 플레이를 확실하게 딱 마무리를 짓고 그리고 뭐 셀레브레이션을 해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시즌 전에 이제 우려와 달리 뭐 생각보다는 빠르게 뭐 개막 첫 승을 완성한 카디널스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후에 이날의 어떤 극적인 승리가 좀 뭐 기세를 타는 계기가 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것과는 별개로 이제 경기 종료 후에 카일러 머리가 뭐 한 팬에게 좀 가격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 이런 일은 진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고 아무리 제가 항상 팬이 가장 먼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팬이라고 해서 이런 행동을 해도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절대 뭐 용납이 될 수 없는 행동이고 뭐 이런 행동은 좀 뭐 필드 위에서도 그렇고 경기장에서도 그렇고 경기장 밖에서도 그렇고 좀 없어져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위치에서 좀 선을 지키면서 이제 선수와 팬이 뭐 각자의 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좀 네. 뭐 성숙한 문화라고 해야겠죠. 그렇죠. 반면에 이제 레이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훌륭한 전반전을 보낸 데 비해서 후반전에 정말 좀 너무 아니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이 경기를 내줬습니다. 후반 30분 중에 공을 소유한 시간이 채 10분이 되지 않았었고 특히나 이제 그 추격을 허용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뭐 허용을 할 때 허용하더라도 최대한 우리가 태울 수 있는 시간들은 다 태워야 되는데 두 번의 드라이브에서 시간을 4분밖에 못 태웠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좀 많이 안타까운 그런 경기 운영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이제 지난주에 칭찬을 했었던 이제 다반테 아담스가 좀 부진했던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뼈 아팠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두 번의 캐치 12야드로 이제 철저히 묶였기 때문에 뭐 이런 클러치 상황에서 다반테 아담스가 좀 캐치를 만들어주고 퍼스트 다운을 따내면서 좀 드라이브를 연장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좀 팀이 전체적으로 위기에 빠졌을 때 데리카가 이렇게 냉정하게 팀을 끌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안 나왔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레이더스는 이제 연고를 이전한 이후에 홈 개막전에서 첫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2연패로 시즌을 출발하게 됐는데 나름 전력 보강에 이제 굉장히 최선을 다했고 나름 야심차게 이제 출발했던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뭐 예상치 못한 부진이에요. 그래서 NFL의 시간은 모두의 상상보다 굉장히 짧기 때문에 좀 맥데니스 감독이 좀 초조한 뭐 시즌 초반이 되고 있다. 네. 이쯤 되면 제가 왜 웃고 있는지 아시겠죠?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립습니다. 네, 이렇게 애리조나 카디널스와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의 경기 살펴봤습니다. 다음 이제 썬데이 나이트 풋볼이었던 시카고 베어스와 그린베이 패커스의 경기 이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7대 10으로 이제 그린베이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뭐 한 주 만에 에런 로저스가 로저스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날 234야드에 2개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고 패커스가 애덤스를 떠나보내면서 원했던 그런 부분들 여러 리시버들에게 공을 고루고루 뿌리면서 공격을 풀어나가는 부분을 이제 에런 로저스에게 좀 원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잘 됐던 경기였고 역시나 I still own you라는 그런 명대사를 이제 팬에게 뱉었던 에런 로저스답게 여전히 시카고의 구단주로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뭐 베어스만 만나면 뭐 힘을 내는 이제 로저스고 뭐 저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지난 시즌도 로저스가 1주차에 굉장히 부진했지만 곧바로 좀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뭐 좋은 정규 시즌을 보냈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렸었는데 뭐 일단 이번 시즌도 어떤 분위기 반전에는 일단은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베어스 입장에서는 어떤 로저스 악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통산 시카고 베어스 상대로 23승 5패를 기록을 하게 됐는데 이게 로저스의 특정 팀 상대 최다승 기록입니다. 심지어 라이언스에게도 18승 6패니까 뭐 경기 자체가 더 적긴 했습니다만 덜 이기고 더 많이 졌거든요. 이것만 보더라도 베어스를 상대로 얼마나 좀 압도적인 그런 모습이었는지를 생각을 해보게 되고 이날 이제 에런 존스 선수도 맹활약을 펼쳐줬는데 15번의 캐리로 132야드 평균 8.8야드를 갔습니다. 그리고 3번의 리셉션으로 38야드의 리시빙 터치다운도 하나를 기록을 했고요. 수비에서도 이제 제이 알렉산더 선수가 경기에 쐐기를 박는 인터셉션을 기록을 하면서 그린베이 패커스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린베이에 대한 얘기보다 이제 베어스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날 경기력도 굉장히 끔찍했습니다만
뭐 데빈 몽고메리 선수 하나 정도 제외하고 나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끔찍한 경기력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경기력보다 전 저스틴 필즈의 인터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공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각자 생각은 좀 다 다르니까 그냥 이제 쟤는 저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스틴 필즈가 이날 정말 그 쓰레기 같은 경기력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 경기력보다 더 쓰레기 같은 발언을 하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DC 인사이드 미식 축구 갤러리에 들어가면 이 부분에 좀 그 정리를 해두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 인터뷰부터 그 다음 해명 인터뷰까지 쭉 번역을 원문을 다 갖고 와서 번역을 해두신 분이 계시던데 그걸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경기를 패배한 후에 인터뷰에서 베어스의 팬들보다 우리 선수들이 더 속상하다. 팬들이 이기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 안 하지 않느냐. 이런 멘트를 해요. 이거는 누가 하더라도 욕을 먹을 멘트지만 그 경기에서 11번 패스에 7번 성공, 터치다운 없이 인터셉션 하나를 기록한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할 건 전 아니라고 봐요. 미치지 않고서야. 사실은 글쎄요. 뭐 이날 경기에 대한 뭐 나름 기대감도 있었을 테고 뭐 경기 후에 좀 실망감도 있었겠으나 어쨌든 구단 내에서 좀 원인을 찾는 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좀 더 상식적인 발언이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팬은 팬으로서 선수는 선수로서 그 선을 좀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선 넘은 거거든요. 아니 사실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있잖아요. 뭐 최양 감독님 얘기를 맨날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진짜 1도 생산성 없는 공놀이를 하는 선수가 본인을 스타로 만들어주고 돈도 벌게 해주는 팬들한테 이딴 얘기를 한다고요? 저는 진짜 이런 프로마인드가 되먹지 못한 친구들은 하루빨리 리그에서 사라져야 된다고 봐요. 자, 본인의 퍼포먼스가 뛰어나고 뛰어나지 않고의 여부가 아니라 이건 기본적인 프로마인드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고 나서 다른 인터뷰에서 이제 게임 이후에 화가 나 있었고 인터뷰를 하고 싶은 기분도 아니었고 하고 싶지도 않았다라고 하면서 해명을 하고 오해를 풀겠다라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저는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된다고 배웠거든요. 경기에 진 건 진 거고 심지어 내가 못해서 진 거면 아무리 화가 나도 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안 되죠. 팬들 못지않게 나도 속상하다. 다음부터는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좀 옳은 답변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심지어 이제 그 뒤에 붙어있는 멘트들을 보면 일요일 경기에 들어가는 노력, 경기를 이기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거다. 나는 뭐 개인적으로 아는 베어스의 팬들도 없고 일상생활에서 뭘 하는지도 모른다. 나는 팬들을 존중하고 팬들이 있어서 기쁘다. 나는 누가 뭘 하던 뭘 사랑하던 그들을 모욕하지 않을 것이고 단지 말이 그렇게 나온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사과를 하려고 했던 그런 어떤 행동 자체는 좀 용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팬들이 시간과 돈을 써가면서 경기를 보잖아요. 이건 사랑이에요. 관심 없는 여자한테 시간과 돈을 써요? 안 써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관심 없는 남자에게 시간과 돈 안 쓰거든요. 그거는 남녀 불문하고 사람이라면 관심이 없는 대상에게 시간과 돈을 쓰지 않습니다. 이게 노력이 아니면 뭐가 노력이에요 대체. 사람마다 사용하는 시간, 비용 아마 다 다를 거예요. 지구 반대편 반도에 사는 저도 30만 원이 넘어가는 게임 패스 끊어가지고 보고 유니폼 사고 굿즈 사고 근데 솔직히 미식 축구 팬들 중에 저만큼 돈 안 쓰는 사람 없어요. 더 많이 썼으면 더 많이 썼지. 미국에는 저보다 더한 팬들 훨씬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갖다 댈 것도 아니에요. 경기장에 시즌권 끊어서 가지 돈 주고 티켓 사서 들어가지 굿즈 사지 물론 본인이 좋으니까 하겠죠. 본인이 좋으니까 하는 거고 이게 매년 시즌권 끊고 경기장 시간 내서 찾고 굿즈 사고 뭐 유니폼 사고 이런 게 사실 다 노력이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경기를 보는 사람들도 그 방송의 중계권료를 방송국이 NFL 사무국에 지급을 하고 그게 또 구단으로 나눠서 가고 결국 이제 샐러리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많은 포션을 차지하던 간에
이게 다 결국에는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잖아요. 그거를 팬들은 노력을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물론 내가 좋아서 팬들이 좋아서 하는 거긴 합니다만,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해서 너는 좋아하니까 그거 상관없잖아, 네가 좋아해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스포츠를 좋아해서 스포츠 아나운서가 됐으니까 넌 스포츠 좋아하니까 돈 좀 덜 받고 일해도 되겠네? 네가 좋아하는 일 하잖아. 괜찮겠어요 그게? 안 괜찮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해서 네가 선택한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인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앞에 문장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해명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저스틴 필즈가 그 팬들에 대한 존중이 없다는 게 드러난다고 느껴지거든요. 이게 모 프로스포츠의 전 선수인 모 선수가 선수가 없으면 중계하는 사람도 필요 없고 기자도 필요 없고 팬도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대요. 저는 이런 워딩은 아니지만 필즈의 해명과 이 멘트가 같은 맥락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제 저랑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저스틴 필즈 선수에게 굉장히 많이 실망했고 베어스의 미래가 정말 암담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앞으로 진짜 저는 베어스에 대한 얘기는 별로 좀 안 하고 싶다, 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정말 크게 실망했습니다. 뭐 남은 시즌 보이콧을 하시는 건가요? 근데 해야죠. 할 건 해야죠. 할 건 해야 되는데 그만큼 굉장히 좀 큰 실망이었고, 프로스포츠가 왜 존재를 하는지, 사실 그렇잖아요. 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선수들이 있고 프로스포츠가 존재를 하고, 그런 프로스포츠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저같이 그 프로스포츠를 중계를 하는 사람들도 먹고 살고, 뭐 그리고 이제 경기장에서 뭐 장사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공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팬들도 팬으로서의 어떤 선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프로스포츠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프로 선수가 좀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좀 성숙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뭐 필즈가 뭐 어떤 발도 빠르고 뭐 분명히 재능을 가지고 있는 쿼터백이기는 하지만 뭐 그런 어떤 피지컬적인 능력을 갖추는데 앞서서 좀 기본적인 프로 의식에 대해서 좀 다시 좀 처음부터 자신을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해가지고 이제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 아무튼 이렇게 뭐 베어스와 그린베이 경기 살펴봤고요. 성토만 하다 끝난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제 빠르게 먼데이 나잇 풋볼 두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이제 먼데이 나잇 풋볼이 더블 헤더로 펼쳐졌는데 첫 번째 경기였던 테네시 타이탄스와 버팔로 빌스의 경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압도적으로 버팔로 빌스가 승리를 가져갈 거라고는 좀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41대 7로 정말 뭐 그야말로 압살했던 경기였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 맞대결에서도 테네시가 승리를 거뒀고 뭐 테네시가 사실 자이언츠에게 발목을 잡히기는 했으나 두 팀 모두 지난 시즌에 이제 각자의 지구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팀이기 때문에 뭐 나름 좀 치열한 승부가 되지 않을까? 네. 빌스가 유리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근데 뭐 그런 저희 어떤 기대와는 좀 반대로 좀 일방적인 경기 흐름이었고 네. 뭐 조시 앨런은 이제 3쿼터 종료 직전에 이제 케이스 키넘에게 이제 쿼터백 자리를 내주고 휴식을 취할 정도로 그만큼 좀 빌스가 여유 있게 크게 그렇죠. 대승을 거뒀던 경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 개막전에서는 좀 턴오버 문제가 있었지만 이날은 그런 이슈조차도 없이 뭐 317야드 4개 터치다운으로 완벽한 모습을 보였고 뭐 자신의 좀 또 다른 무기인 발을 크게 활용할 필요조차도 좀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어떤 적극적인 스크램블링 없이도 뭐 패싱만으로도 이제 테네시 수비를 완파를 했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스킬 플레이어 중에서는
역시나 스탠포드 딕스의 활약이 굉장히 뛰어났는데 이날 12번의 캐치로 148야드, 무려 3개의 터치다운,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었던 스탠포드 딕스였고 지난주 이제 데뷔전을 치르면서 이제 펌블을 했었던 이 델빈 쿡의 동생 제임스 쿡 선수도 이날 53야드를 전진하면서 팀의 또 리딩 러셔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비도 7점밖에 안 줬으니까 엄청난 이제 활약을 해줬죠. 그래서 4개 턴오버를 얻어냈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테네시의 넘버원 공격 옵션인 데릭 헨리를 완벽하게 묶어내는데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초반에는 이제 터치다운을 하나 내주기는 했는데 그 이후로 데릭 헨리를 완전히 지우면서 13번의 러싱 시도에 25야드 2점대 초반으로 이제 데릭 헨리를 묶어냈던 이제 버팔로의 수비진이었어요. 네, 사실 이제 뭐 LA 램스, 테네시 이 두 팀을 상대로 모두 승리를 가져가면서 빌스가 이 지난 시즌 각 지구에 우승을 했던 팀들을 상대로 이제 도장 깨기를 하는데 성공을 했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2주차에 보여줬었던 돌핀스의 어떤 상승세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 경기가 빌스에게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경기, 특히나 지구 라이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마음을 놓긴 좀 어렵지 않나.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빌스의 근소한 우세는 예상은 되는데 사실 돌핀스의 어떤 폭발력에 뭐 한번 발목을 잡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경기가 좀 펼쳐질 것 같고 네. 이날 경기 후에 이제 빌스의 오라이맨 바비아트라는 선수가 이제 상대 코치의 머리를 가격하면서 좀 출장 정지를 받는 좀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 이 선수는 또 테네시에도 잠깐 몸을 담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좀 뭐 급발진 이쪽이 좀 이상 행동을 한 것이 좀 더 이제 이해가 좀 안 되고 뭐 분명히 이제 바비아트가 이제 화가 날 만한 뭐 이제 어떤 상대의 도발이나 이런 사건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동업자 정신이 부족한 행동이 아니었나 좀 그렇게 일침을 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나이가 몇인데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때리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제 타이탄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타이탄스가 이제 2012년 이후에 처음으로 2연패로 시즌을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러싱 디펜스 쪽에서 좀 문제가 보였었던 타이탄스였는데 이번 주는 역시나 앞서 뭐 앨런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패싱 디펜스 쪽에서 좀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한 주 사이에 러싱과 패싱 양면에서 좀 문제를 드러냈었고 특히나 이제 공격 쪽에서도 앞서 이 데릭 헨리 선수가 제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부분 지난주에서도 사실 이름값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번 주에는 사실 좀 심각한 부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 1, 2주차에 그 메인 웨펀이 제 역할을 해주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한 좀 고민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레이블 감독이 사실 테네시를 이끈 뒤에 나름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어요. 물론 플레이오프에서의 성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 팀을 꾸준히 플레이오프 무대로 이끄는 뭐 나름 성공 시대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 시즌이 그 좀 고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고 뭐 라이언 테너힐이 이제 극도의 부진을 보이다 보니 그리고 어차피 이제 점수가 벌어지다 보니 말릭 윌리스에게 이제 데뷔전 기회를 줬던 타이탄스였어요. 네. 근데 뭐 윌리스가 들어가서 뭔가 경기의 변수를 만들어낼 어떤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빌스의 수비도 워낙 막강했고 뭐 약간 이제 가비지 타임으로 흘러가는 이제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뭐 득점을 만들어내거나 뭔가 인상적인 플레이가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뭐 그래도 NFL 공식 무대에 선을 보였다는 것 자체에 좀 의미를 둬야 될 것 같고 뭐 당장 테네시가 뭐 주전 쿼터백을 바꾸는 일은 좀 없을 것 같다. 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남은 시즌에 좀 걱정이 될 만한 문제는 역시나 레프트 태클 테일러 루안 선수의 부상인데 지금 뭐 시즌 아웃 가능성까지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조금 더 상황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시즌 아웃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것 자체가 좀 장기적인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올 시즌 테네시는 굉장히 좀 험난한 시즌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럼 테네시도 험난하고 콜츠도 험난하고 텍사스도 험난하면 이거 정말 잭슨빌이 지구승하는 건가요? 우주의 기운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뭐 정말 지금 나머지 세 팀이 워낙 헤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잭슨빌이 한번 좀
오랜만에 플레이오프 무대에 복귀하는 모습을 또 볼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2017년 이후에 처음이죠 그러면. 굉장히 오랜만에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할 수 있게 될지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기 이 미네소타 바이킹스와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24대 7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사실 낭낭하게 바이킹스가 이기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던 그런 경기였는데 사실 이글스가 완승을 거뒀습니다. 사실 두 팀 모두 뭐 개막전 승리를 거뒀고 특히 바이킹스 같은 경우는 이제 패커스를 완벽하게 제압을 했기 때문에 네. 이 경기를 앞두고 이제 바이킹스 쪽에 조금 더 기대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나름 좀 팽팽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로 이글스가 좀 완승을 거뒀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런 허츠가 지금 전반에만 300야드 이상의 전진을 만들어내면서 뭐 바이킹스 수비를 이제 완벽하게 무력화를 시켰고 팀 오펜스의 이제 약점이었던 리시버진에 대한 좀 확실한 보강이 있다 보니까 제일런 허츠도 그게 굉장히 좀 편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발도 더 살아나는 것 같고 이제 오펜시브 라인이 온전한 공간과 시간을 확보해주기만 하면 제일런 허츠도 충분히 어깨로서 뭐 뒷볼도 던지고 패싱 게임을 풀어갈 수 있는 선수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줬던 경기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수비에서는 코너백 데리우스 레이 선수가 인터셉션 2개, 패스 굴절 5개를 만들어내면서 뭐 커크 커즌스와 저스틴 제퍼슨 콤비를 완벽하게 봉쇄를 했거든요. 사실 지난주 패커스 세컨더리가 이제 헤맸던 거를 생각하면 이 데리우스 슬레이가 정말 엄청난 일을 해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도 그 슬레이와 제퍼슨의 어떤 매치업 그런 이제 필름을 모아놓은 것들을 한번 좀 보고 왔는데 그거를 보면서 느낀 거는 슬레이가 굉장히 육체적으로도 준비가 잘 돼 있고 굉장히 스마트하게 플레이를 한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뭐 코너백의 리시버를 상대하는 이제 여러 가지 뭐 패턴이 있는데 이제 딱 붙어서 처음부터 그냥 라우트를 같이 타고 가는 경우 이럴 때는 이제 상대 리시버가 언제 몸을 돌릴지를 캐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슬레이가 거의 동시에 그 힙턴을 해서 먼저 한 발 나가서 이제 제퍼스를 저지하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뒤에서 공간에 두고 리시버를 이제 기다리면서 상대를 하는 건데 이때는 이제 쿼터백과 나에게 다가오는 리시버를 이제 동시에 시야에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 모든 코너백이 그걸 잘 해내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이 슬레이가 이 커크 커즌스와 저스틴 제퍼슨을 모두 시야에 잘 두고 있다가 정확한 위치 선정으로 그러니까 딱 붙어서 저지를 할 때 그리고 아니면 오히려 한 발짝 나서서 먼저 공을 끊어낼 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뭐 구분을 해내면서 이날 제퍼슨을 완벽하게 막아냈어요. 그러니까 이날 이제 데이터를 살펴보면 데리우스 레이 선수와 저스틴 제퍼슨 선수가 이게 같이 이제 매치업이 됐던 그런 이제 순간이 17번 있었어요. 17번의 스냅 가운데 제퍼슨이 실제로 타겟이 됐던 게 딱 5번 있었거든요. 근데 슬레이가 캐치를 허용했던 건 단 한 번. 그리고 2개는 패스 실패, 2개는 또 인터셉션으로 연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지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고 2번의 인터셉션 모두 이제 이글스가 레드존으로 상대를 허용한 다음에 나왔던 플레이였기 때문에 더욱더 좀 의미가 있는 플레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두 번째 인터셉션 같은 경우는 그 스냅 직전에 이제 슬레이가 경미한 부상을 또 입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벤치에서는 뭐 다른 선수를 좀 출전을 시키려는 이제 의도도 있었는데 슬레이가 좀 자원해서 이제 필드에 나섰고 그 결과 이제 굉장히 중요한 또 인터셉션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 이제 슬레이가 2번의 인터셉션을 했는데 그 각각의 공을 굉장히 의미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이날 경기장에 왔던 이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의 NBA 스타 제임스 하든에게 이제 공을 선물을 해줬다고 하고 두 번째 이제 자신의 아들에게 이제 공을 갖다 줬다고 하는데 아들은 또 저스틴 제퍼슨의 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 공을 받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좀 궁금했습니다. 네, 이날 이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정말 그 많은 셀럽들이 링컨 파이낸셜 필드를 찾아왔는데 말씀해 주셨던 이제 제임스 하든 왔었고 이날 또 트래비스 켈시가 제이슨 켈시 유니폼을 입고 또 경기를 보러 오는 모습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브래들리 쿠퍼 영화 배우가 또 경기장을 찾아왔는데 브래들리 쿠퍼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 제니퍼 로렌스와 같이 찍었던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이라는 영화를 계기로 또 이글스의 팬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날 경기에 찾아왔었고 그리고 필라델피아 필리스 소속의 브라이스 하퍼 선수도 이날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했던 제임스 하든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경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하든이 그 선물 받은 공에 슬레이의 사인을 받아서 또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종목은 다르지만 또 필라델피아 도시를 대표하는 두 스포츠 스타가 또 이제 나름 서로를 이제 리스펙하는 또 그런 훈훈한 모습을 보여줬고 네. 슬레이도 한번 농구장을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곧 농구 시즌이 다가오니까. 저 그 배정표에 보니까 NBA 프리시즌이 이제 중계가 잡혀 있더라고요. 아마 곧 이제 시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뭐 풋볼 시즌 끝나고 나면 이제 또 농구가 한창 또 뜨거워질 시기니까 그때쯤에 경기장에 가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 좀 드네요. 뭐 하든은 어떤 공을 줄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뭐 자유투를 잘 뜯어내는 선수잖아요. 그래서 어떤 클러치 상황에서 자유투를 얻어낼 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공을 한번 슬레이에게 선물하면 어떨까? 뭐 그런 말씀을 좀 농담처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것도 재밌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글스의 향후 일정을 좀 살펴보면 앞으로 이제 2주 동안 굉장히 좀 특별한 상대들을 만납니다. 일단은 바로 다음 주에 이제 카슨 웬츠가 주전 쿼터백으로 뛰는 워싱턴 커맨더스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글스의 첫 슈퍼볼 우승을 선사했던 덕 피더슨 감독이 이끄는 잭슨빌을 만나게 되거든요. 시즌 초반에 이글스 팬들 입장에서는 좀 남다른 감정을 가질 만한 뭐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후자 아닐까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추억을 안겨줬던 인물들 카슨 웬츠와 이제 덕 피더슨을 이제 연달아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 전력으로 봐서는 이글스가 조금 더 우위에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 웬츠와 피더슨도 뭐 이글스라고 하면 나름도 또 각별한 준비를 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죠. 좀 뜨거운 승부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봐요. 네. 그리고 이제 바이킹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커크 커즌스가 다시 한번 이제 먼데이 나잇 풋볼 징크스를 드러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먼데이 나잇 풋볼을 나오면 죽을 쓰고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1승 10패인가 1승 11패인가 뭐 그렇게 됐다고 저도 본 것 같은데 뭐 저희가 앞서 이제 다른 경기 때도 말씀드렸던 뭐 징크스라는 거는 꼭 어떤 논리적인 이유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제가 기억하기에 뭐 토요일에 나오면 잘 던지는 선수, 특히 낮 경기에 강한 선수,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통계가 쌓이기 전에 한두 경기 때는 그냥 징크스지만 이 정도로 데이터가 쌓인다? 이거는 그냥 그 먼데이 나잇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 밤에 경기를 하면 그냥 이 선수는 안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게 데이터가 쌓이면 이제 선수 본인도 좀 의식을 하게 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악순환이 되는 것 같고 바이킹스 이날 뭐 공격력이 굉장히 저조했는데 특히 이제 전반에 5번의 드라이브를 했거든요. 근데 터치다운을 만들어냈던 한 번을 제외하면 나머지 4번이 모두 3에 나오실 정도로 굉장히 좀 무기력했고 이후에는 이제 점수차가 벌어지니까 러싱과 패싱의 밸런스를 이제 스스로 깰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패싱을 많이 시도를 했는데 이게 결국 3개 인터셉션으로 또 돌아오면서 바이킹스가 좀 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수비의 핵심 해리슨 스미스 선수마저 지금 컨커션 부상이 있거든요. 다음 주에 라이언스와의 경기에 좀 결정할 예정인데 라이언스가 1, 2주차에 보여줬던 모습 그리고 바이킹스가 기복이 있었던 모습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본다면 다음 주 두 팀의 맞대결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라이언스 지금 기세가 뜨겁기 때문에 바이킹스도 정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2주차 경기들 모두 살펴봤는데 2주차 끝나고 나서 현재 무패팀 살펴봤거든요. 이글스, 벅스, 칩스, 빌스, 돌핀스 이렇게 5팀까지는 끄덕끄덕이 돼요. 근데 여기 한 팀이 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자이언츠예요. 정말 뭐 시즌 프리뷰를 저희가 몇 달 동안 나름 공들여서 했던 게 좀 우스울 정도로 굉장히 좀 의외의 팀들이 많이 보이고 뭐 저는 이렇게 6팀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AFC 이스트 2팀, NFC 이스트 2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최근에 이스트 지구에 있는 팀들의 전력이 전체적으로는 좀 안 좋다는 평가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빌스 정도를 제외하면 근데 이제 6팀 중에 4팀이 지금 동부 지구에 몰려 있으니까 이것도 좀
굉장히 이채롭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그 냉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조금 자존심 상합니다. 냉정하게 같은 지구 같은 수준의 지구는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뭐 물론 AFC 이스트가 조금 더 이제 전체적인 레벨이 높긴 했는데 그래서 또 이런 이제 자이언츠의 선전이 굉장히 좀 눈에 띄고 이 6팀 중에 뭐 이제 결국 한 팀씩 떨어져 나가겠죠. 이제 오징어 게임처럼 네. 뭐 어떤 팀이 먼저 떨어질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당장 빌스랑 돌핀스는 다음 주에 맞대결을 펼치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좀 한 팀은 사라질 것 같고 무승부가 나오지 않는 한 뭐 사라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자이언츠도 곧 뭐 탑3 안에 들기 쉽지 않을 것이다. 네. 네, 그런 전망을 좀 개인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2주차 경기들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제 조금 이제 이 일정 이슈로 인해서 녹화가 늦어지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희는 이제 3주차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